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24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70포인트 2.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3.3%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다들 소식 아시죠? 속보로 이제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전면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미사일 공격을 퍼부으면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듯 하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폭락을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해서 해외 증시 모두 크게 하락을 좀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차트 자체가 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고요. 자산에 대한 가치 자체도 지금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자체가 지금 상위 종목 모두가 석유 종목, 에너지,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모두 모조리 이제 상한가를 가버렸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경기가 많이 불안해졌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오랫동안 긴 터널, 2년 동안 움츠려왔던 경기가 회복될 조짐이 보였는데 또 이제 큰 이런 대외적인 악재가 결국에는 터져버리면서 이렇게 또 진행이 되어버리네요. 사실 이제 크림반도 2014년 크림반도와 비교했을 때 지금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안 그래도 불안정했던 시기였는데 그게 이제 아직 시장도 잘 파악을 못하는 거거든요. 물가가 어디까지 치솟을지 지금 이제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좀 급격하게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FOMC 결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혼돈의 시장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큰 폭탄이 터져버리니까 더더욱 이제 시장이 좀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차트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증시 차트는 다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수급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외국인 6,700억, 기관 5천원 가까이 매도했고요. 외국인 코스닥은 1,500억, 기관 140억입니다. 그래서 또 합쳐서 이제 코스피에서는 1조 가까이 빠져나왔고요. 코스닥에서는 1,600억 정도, 1,700억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자, 지금 하락분이 오늘로서 끝이 아니고요. 내일부터 해가지고 또 추가로 더 하락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추가 매수를 멈추시고요. 증시에 대한 하락이 멈출 때까지, 이 상황 자체가 좀 정리될 때까지는 변동성이 계속해서 크게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상황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주를 포함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장기화가 된다면 주식시장에는 좀 최악의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은 벌어졌고요. 사건은 벌어졌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상황이 필요하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많이 급등을 했죠. 지금 미국 달러가 이제 1200원대를 돌파를 했고요. 환율이 좀 하락하는 듯 하면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세 자체가 살아나면서 또 이래 부담스럽게도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추세 따라서 1200원 중반대까지도 치고 나갈 법한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환율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지수 선물 보게 되면 유럽 증시가 지금 4%대로 거의 다 폭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2%, 선물이 22%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모든 증시가 다 파랗게 지금 변해버렸고요. 채권 시장도 이런 위기감이 닥쳐오니까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6% 폭락을 해서 1.85%, 2%대를 회복하면서 진행할 거라고 좀 예상이 되었는데 시장이 지금 무난하게 진행이 되진 않네요. 자, 그래서 채권 시장은 폭락을 하고 있고, 원자재 시장은 폭등을 하면서 또 이제 천연가스, 유가가 이제 거의 100달러입니다. 100달러 돌파를 했고요.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FOMC가 이제 이 물가가 폭등했을 때 또 러시아 전쟁 때문에 또 불확실성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것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네, 러시아 증시가 34%를 또 폭락을 하고 있고요. 아까는 50%까지도 폭락을 했었는데 지금 거의 증시가 네, 일주일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러시아는. 네. 그리고 새벽에 또 이렇게 네, 침공을 했고요. 세 방향으로 작전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사일 공격을 부어서 그런 방공망을 무력화시켰고요. 우리가 그냥 겁만 주고 결국에는 좀 외교적 협의를 하는 것을 바랬는데 네, 푸틴은 그걸 이제 그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을 시킨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영국 쪽에서 뭐 정보를 입수를 했는지 러시아 핵심 목표는 키예프를 이제 포위를 하고 친러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최종 계획이다라는 것이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러시아 쪽에서 벨라루스에서 내려오고 여기서도 내려오고 네 여기 크림반도에서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포격을 다 해가지고 지금 동부 쪽을 거의 다 뭐 이렇게 군인이 투입되어서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예프를 함락시키고 또 친러 정부를 세운다면 우크라이나 자체가 이제 친러 쪽으로 이제 갈 수 있고요. 지리적으로 이 흑해저 이쪽도 이제 진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벨라루스와 합쳐가지고 이 나토 국가 동쪽으로 이동하는 나토 국가를 또 견제를 할 수도 있고요.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러시아 쪽에서 이득을 많이 봤다. 뭐 경제 제재를 가해도 사실 뭐 지금 크게 의미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2014년에 네, 그 바이든 대통령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었죠. 그 당시에도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 또 똑같은 상황이 지금 데자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또 그런 식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손쉽게 네, 러시아 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대로 러시아 쪽에 좀 유리하게 만약에 진행이 되고 네, 우크라이나가 결국 러시아 쪽으로 넘어간다면 이게 정말 안 좋은 선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대만 침공을 계속 노리고 있었죠. 근데 제가 기사를 준비는 못했지만 아까 보았을 때 중국 쪽에서는 러시아의 그 사정을 이해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결국에는 본인에 대한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만을 또 이제 이런 러시아에 대한 선례를 보았을 때 미국의 그런 대응력, 네, 나토에 대한 대응력을 보았을 때 충분히 대만도 그런 식으로 침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대외적인 정세가 좋지 않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거고요. 이 러시아가 명분을 만들 때 첫 번째는 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의 네, 분열입니다. 네, 분열을 일으키고요. 네, 분열을 일으키고 두 번째는 이제 공작을 통해서 네, 이 명분을 만든 것이죠. 침공 명분을 만들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평화라는 것을 기만해서 네, 쳐들어옵니다. 똑같죠. 네, 대만도 지금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푸틴과 시진핑 그렇게 계속해서 좀 영토를 자국 영토를 옛 그 영토를 생각하면서 회복을 하려고 지금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좀 띠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았을 때도 사실 우리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잖아요. 북한이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또 그렇게 네, 어떤 방향으로 또 틀어버릴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6.25 전쟁도 네, 북한 자체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고 소련의 그 스탈린이 네,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고요. 네, 지금도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된다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아무튼 지금 최악의 상황은 여기서 네, 미국과 나토군이 군사적인 대응을 했을 때 정말 이제 러시아와 서방 간의 전면전이 일어나는 게 정말 최악의 상황이고요. 세계 3차 대전이죠, 그때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무서운 상황이고 일단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차분하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여차하면 네, 긴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길 바라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요.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600원 하락해서 3% 가까이 하락했고요. 18,1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잘 버티던 두산중공업이어도 지금 이렇게 큰 악재가 터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시간외 가격도 네, 거래가 꽤 터졌네요. 거래가 터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17,000원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고요. 이 증시 자체가 폭락을 하는 시장에서는 종목 자체가 아무리 강해도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또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요. 시간이 더 필요하게 좀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게 좀 흘러가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 더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상황이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친러시아 정부를 수립하는 것으로 그냥 일단락이 되어 버린다면 사실 뭐 미국 입장이나 그런 서방 입장에서는 러시아한테 한 방 먹은 거죠. 네. 근데 전쟁이 이제 크게 더 벌어지진 않는다면 뭐 상황이 조금은 네. 좋진 않았지만 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이제 확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정말 이제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네. 한편으로는 이제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원자력 관련 친환경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또 지금 천연가스와 같은 그런 원유 네, 그런 원자재들이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네, 굉장히 에너지 차원에서 생산 비용이 급등을 하죠. 많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원전이 많이 부각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결국에는 또 네, 에너지 안보를 생각했을 때는 또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 상황이 불안한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 전문가들도 지금 예측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 올해는 주식 시장이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변하고 네, 정신이 없네요. 일단은 원래 하던 대로 좀 차분하게 기다리도록 하고요. 분석을 일단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는 사실 뭐 투매 정도로 네, 쏟아지진 않았습니다. 550만 주 정도로 거래량이 나왔고요. 어제보단 조금 증가를 했어요. 네. 근데 뭐 크게 많이 증가하지도 않았고요. 평소처럼 뭐 적당하게 조정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네,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그리고 세계 시장이 얼마나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일 상황을 하루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이제 좀 많이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은 이제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좀 반등이 나올지는 더 보겠습니다. 자, 차트 위치를 보게 되면 뭐 음봉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음봉 나왔는데 뭐 크게 무리 없죠. 네,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21선 옆으로 이제 횡보를 했고요. 좀 이제 주가가 깃발 모양으로 수렴을 하면서 좀 위로 뻗어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역시나 대외적인 상황이 좀 도와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더 내린다면 21선 정도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 쌍봉 형태로 조금 이제 오른쪽을 저점을 높여가는 저점 상승 추세 이런 추세 정도로 그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악의 상황까지 간다면 사실 네 차트 자체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는 정말 잘 만들었는데 네, 다음 상승을 위한 자리는 정말 잘 만들었는데 참 올해는 시장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봉 자체는 잘 만들었다. 자리는 주봉 월봉도 뭐 크게 오늘 내렸지만 변화는 없었고요. 월봉이 이제 양봉에서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되기 직전이죠. 하지만 그래도 20월봉선 위로 있고 월봉 추세는 그대로 살아있다. 그래서 3차 상승 시기가 사실 임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를 보겠습니다. 투자자는 오늘 기관 투자자도 어제에 이어서 매도를 했고요. 11만 8천 주. 외국인 투자자는 뭐 계속 들어오네요. 42만 주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기관 투자자도 사실 금융 투자에서 쏟아지는 그 매도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도 매도가 나왔지만 14만 주 수준에서 끝났고요. 보험 투시는 깨작깨작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 자, 연기금 투자자가 또 14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또 10만 주 이상 매수를 해주면서 어제 뭐 잠깐 차익 실현했던 물량 그대로 다 매수를 하고 결국에는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100만 주 이상이죠. 최근에 일주일 동안. 상당히 이제 뭐 연기금 투자자는 저점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계속 매수를 하는 것 같고요.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포트폴리오에 원전 관련 종목들을 추가를 하고 국가적인 에너지 산업을 실시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좋은 방향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뭐 사모펀드가 또 이제 12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뭐 이런 매도 세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펀드 투자기 때문에 저런 악재가 터졌을 때는 바로바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리스크 관리를 하는 계좌들이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냥 매도가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연기금 투자자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많이 쌓아놨을 텐데 그 공매도에 대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상환을 하는 것인지, 일단 많은 잔고가 지금 남아 있는데 3월 4일에 상환이 될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날짜는 3월 2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리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첫날이기 때문에 첫날에 이제 공매도가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이 국제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는 공매도에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이 생겼죠.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모든 종목들이죠. 그건 이제 모든 종목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일단 뭐 두산중공업은 아직까지는 크게 많이 타격을 받은 것 같진 않다. 일단 아직까지는 차분하다라고 보여지는데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증시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뭐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는 좀 확답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방향 만들었었는데 시장이 도와주질 않네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좀 실려주는 이 시기가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뭐 모습은 보이진 않고 있고요. 오늘 뭐 잠깐 뭐 급등을 했다가 좀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 상위 종목에는 안 나오는데 또 JP 모간이 매수를 확 했다가 또 이제 매도를 쭉 해버리는,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장 초반에 나타나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쉽게 시가를 좀 만들어 버리는 것 같은데 무슨 작업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일단 뭐 저번 유상증자 때는 UBS에서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했었고요. 지금은 JP모건에서 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등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의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이한 점이 이제 신주인스권 증서 44할, 두산중공업 44할 때도 첫날에 이제 많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모건서울과 함께.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유상증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일단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뭐 결국에는 그런 모든 작업이 끝난다면 정상적으로 다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좀 더 시간적으로 여유를 두고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3월 4일 이후에 뭐 신주 물량이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조정이 끝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지금처럼 계속 좋지 않다면 상승에 대한 제한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시장 상황에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확인을 좀 했고요. 차트 분석이 사실 무의미한 그런 시장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말씀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계속 늘어나 있는 상황이었고요. 감소하기보다는 계속 이제 조금씩 늘어나면서 최고점을 거의 찍었죠. 그래서 잔고만 하더라도 한 3천억인가요?
3천억 이상이죠. 네, 그래서 잔고만 하더라도 거의 4천억 가까이 지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 잔고가 이제 언제 상환이 될까, 계속 늘어나는데 괜찮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는 신주 상장이 대량으로 상장되는 그 날에 맞춰서 좀 공매도 잔고가 대량으로 상환되는 그런 이력이 있었다라는 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뭐 생각보다는 공매도 거래는 많이 없었어요. 29만 주. 그래서 시장 상황 좋지 않았는데 공매도 거래는 크게 없었고요. 뭐 이제 200만 주 이런 식으로 좀 작정하고 공매도를 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런 공매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렴을 한 것 같고요. 계속 뭐 늘어나고 조금 줄었죠. 이번에는 줄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지만 그래도 좀 진정이 되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자, 내일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증시가 좀 패닉 상태만 오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걱정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차장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장고도 공매도 장고와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지만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은 이제 원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었는데 좀 따로 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차장고는 계속해서 상환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점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공매도 잔고가 추가로 더 늘어나기보다는 이제는 대차 잔고도 좀 안정화가 되었고 공매도가 늘어나는 추세도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가로 공매도를 더 쳐서 뭐 이득을 본다라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상환되는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차 잔고가 이렇게 계속 하루에도 100만 주씩 거의 며칠째 지금 한 거의 10일째 계속 상환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확실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이제 늘어나지 않고 상환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하지만 그래도 6,200만 주면 아직도 많은 편이에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편이고요. 이 대차장고도 3월 4일에 맞춰서 대량으로 상환이 될지, 그때는 이제 7월 21일에는 합병 신주가 발행될 때는 같이 좀 상환이 되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차장고 7,800만 주 고점 찍고 결국에는 6,200만 주, 6,250만 주까지 감소를 했고요. 오늘은 체결량 140만 주 있었지만 상환이 290만 주 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대차장고가 꾸준히 더 줄어드는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 42만 주 매수해서 조금 더 매수가 들어왔고요. 45만 주 플러스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다음에 엊그제, 그 다음에 3일 전에도 계속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 보유율이 8%를 넘었죠. 그래서 8.05%로 진행이 되었고요. 7%대에서 그래도 1% 정도는 좀 상승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추세를 계속 이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외적인 악재가 터졌을 때는 좀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그런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환율이 올랐을 경우에는 이런 대형주 위주로 좀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또 대량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일단 우리나라 증시의 반도체 종목, 그런 대형주 종목들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자, 내일도 만약에 매수가 들어온다면 좀 다른 의미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두산중공업 차분하게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봤고요. 소식은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볼 건 봐야죠. 일단 뭐 국내 원자력에 대한 그런 기술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자력 연구원이죠.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또 이제 세계 최초로 1m 크기 부품 제작용 PBF 3D 프린터를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사실 3D 프린터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5년 동안 또 개발을 위한 그런 비용까지 또 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3D 프린팅이 원자력 기술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원자력 연구원이 이렇게 개발을 진행한 것 같고요. 보시면은 PBF는 이제 분말 소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분말, 그러니까 가루를 쌓아놓고 거기에 레이저라든지 전자빔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그걸 녹여가지고 이제 굳혀서 모양을 만드는 그런 3D 프린팅 방식입니다.
그래서 녹음 불말은 이제 고쳐야 돼서 겹겹이 쌓을 수 있고요. 복잡한 형상의 정밀 부품 생산에 유리한 원리로 오늘날의 가장 보편적인 금속 3D 프린팅 기술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술을 이제 크게 만들기 위해서 뭐 병렬 확장 기술을 사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레이저가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레이저를 중첩시켜서 뭐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차세대 원전에 대한 부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프린터를 활용해서 원전 열교환기, 임펠러 등 니켈 합금 소재의 시작품 5종 제조에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CS캔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 확보한 PBF 3D 프린터 대형화 기술을 더욱더 고도화시켜서 부품별로 맞춤형 공정 및 품질 인증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 나오네요. 그래서 실물을 스캔해서 제조하는 역설계라든지 아니면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을 또 이렇게 또 개발하는 핵심 부품 개발을 하는 혹은 제조를 하는 그런 프린팅 기술을 개발을 했다. 그래서 직접적인 두산중공업 얘기는 아니지만 두산중공업이 핵심 키워드가 SMR과 3D 프린팅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D 프린팅으로 그 부품을 많이 만들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SMR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설계와 제작을 맡고 있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 이제 협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어디였죠? 루마니아 쪽 혹은 이제 카자흐스탄까지 얘기가 나오는 순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계속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3D 프린팅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그런 부품 만들 때 가공해서 깎아내서 아니면 뭐 용접을 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번에 그런 용접부 없이 가공부 없이 만들면 굉장히 이제 부드럽고 좋다라는 거죠, 가공품이. 그래서 아주 좋은 기술이고요.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그런 개발이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술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두산중공업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3D 프린팅에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소식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미국 쪽에 있는 SMR 소식인데요. 자, 원전 경락 건물도 필요 없는 그런 SMR을 또 이제 대학 캠퍼스에 미국에서 또 이렇게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연료에 트리소라는 것을 장착해가지고 부지를 이제 대폭 축소를 하고 그 핵 연료에 대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원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엔지니어링과 그 다음에 원자력 연구원 이렇게 USNC라고 하는 그런 기업과 이렇게 캐나다가 이제 실증을 해서 국내 예타 사업에 이렇게 참여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것 같고요. USNC는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소형 원자로 MMR이라는 기술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업인 것 같고요. 우리 기업이 이렇게 현대엔지니어링과 참여를 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고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MMR이라는 것 초소형이기 때문에 핵연료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경납 건물마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정성이 대폭 강화되었고요. 핵연료가 작으니까 당연히 안정성이 높겠죠. 그리고 도시명 분산 전원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또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 옆에 이 원전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규모가 작고 차지하는 그 위치가 용량이 작다, 위험성도 작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 이 원자력계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술이고 원전에 반대하는 분들도 좀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기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원전에 대한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고 진보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핵연료에 대한 직접적인 처리는 좀 어렵지만 사고 발생 위험을 계속 낮출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핵연료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USNC의 고온가스로 MMR은 특수 세라믹 재질로 우라늄을 감쌌고요. 분필 크기의 핵연료인 분필 크기라고 하죠. 핵연료가 트리소를 장착해서 핵연료
용융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과 그런 가능성을 원천 배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원자로보다 750도 이상의 이런 고온 증기를 생산할 수 있고요.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공정열 공급과 수소 생산에도 활용이 될 수 있다. 수소 생산에도 활용이 될 수 있다. 이것도 핵심인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작고 건축 이 비용도 굉장히 작고 위험도도 굉장히 낮고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를 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수소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일석이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특히 SMR이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죠. 네. 뉴스케일 파워는 사실 이런 고온가스, 뭐 MMR 기술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대형 원자로의 그런 경수로 방식입니다. 물을 데워서 터빈을 돌리는 사실 뭐 기존 원전과 비슷하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그 규모를 이제 많이 축소시켰기 때문에 사실 1000분의 1 정도로 위험도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핵 폐기물이 조금은 있다. 뭐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이제 SMR에 대한 이런 기술들이 추가적으로 SMR도 세대가 있습니다. 네, 3세대, 4세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처음 SMR이 뉴스케일 파워 모델인 것 같고요. 요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고온가스로 SMR이 추가로 개발이 된다면 혹은 빌 게이츠가 투자한 테라파워죠. 네, 그쪽 SMR 기술도 이제 나트륨을 또 녹여가지고 진행을 하는 물 여기는 이제 경수로지만 물 대신에 나트륨을 또 이용하는 그런 SMR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원전에 대한 위험도는 낮아질 것이고 효율은 높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돈 많은 빌 게이츠까지도 이렇게 투자를 하였고요. 네. 분명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네, 핵 폐기물에 대한 위험도도 조금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받을 만한 기술이고요. 두산중공업이 사실 뭐 뉴스케일만 투자했으면 조금 이제 그 다음 SML이 개발돼서 넘어가면 어떡하냐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고온가스 를 하는 그런 SMR 기업에도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에너지라고. 혹은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그 다음 SMR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는 뭐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그런 기사가 나온다면 혹은 소식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좋은 기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그런 부품도 한 번에 만들면 또 안정성이 높아지고요. 효율도 높아지고 가격 단가도 낮아지기 때문에 의미 있는 3D 프린팅 기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자력에 대한 다음 차세대 원전이 계속 연구가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런 이득도 있고요. 상당히 이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도 뭐 계속해서 이렇게 배척을 할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에너지 믹스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뭐 강렬하게 좀 반발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를 보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정말 비이상적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천연가스로 이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벌써 가격이 3배, 4배가 뛰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그 덕분에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그런 기업들만 좀 큰 수혜를 보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단가를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원전은 그런 원자재에 대한 가격에 흔들리지 않고요. 기후에 대한 그 영향에도 크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위험도를 무릅쓰고라도 좀 안전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원전을 한다고 해서 신재생을 접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원전만 하면 또 문제가 되죠, 당연히. 근데 같이 하면서 이제 좀 더 효율적인 에너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조금 덜 효율적이더라도 같이 운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술을 같이 개발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하루빨리 이제
공통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하루 빠른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탄소 발전을 줄이니까 그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안전한 에너지원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핵융합 그런 발전이 진짜 현실화되면 당연히 네, 이렇게 원전은 필요가 없죠. 그런 시대가 올 때까지는 중간 매개가 필요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좋은 방향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좀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차분하게 지금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너무 안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 시장의 흐름에 맞게 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고 네, 두산중공업은 이 위기가 잘 벗어나면은 결국엔 또 좋은 페이스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